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해요. 그냥 사오면 됐지. 백화점 가면 제사 음식 세트 있어요. 조상, 조상, 맨날 조상.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윤희가 갑자기 제사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게 사람 자식이냐? 제사상을 엎어? 조상님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며느리가 조상님 제사상을 걷어찬 그날 밤부터 이 집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촛불은 스스로 켜졌고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상 엎은 며느리 조상님이 대신 혼내줍니다. 구독은 상차리듯 정성껏, 좋아요는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박금순의 집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부지런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69살 박금순은 새벽부터 부엌을 오가며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칼을 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물을 썰고 나무를 다듬는 그 손길에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묵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상님 제사는 내 손으로 차려야 복이 있다. 금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래기를 다듬었습니다. 그 옆에서 작은 며느리 수진이 장독대에서 막 꺼낸 간장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40살 수진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을 묻히게요. 장독에서 바로 꺼내야 제 맛이죠.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자연스럽게 금순 옆에 앉았습니다. 금순은 수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금수는 그런 수진이 고마웠고 또 대견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큰며느리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45살 윤희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로 부엌을 흘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쇼핑백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해요. 그냥 사오면 되지. 백화점 가면 제사 음식 세트 있어요. 금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말투에는 늘 이런 식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윤희는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응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습니다. 윤희는 늘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고 이 낡은 집과 논밭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형님, 막걸리는 제가 빚은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누룩으로 담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희는 수진을 쳐다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착한 며느리 상이라도 받으려고요?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남을 묻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금수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늘 수진을 질투했고 수진은 늘 참았습니다. 금수는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저 눈빛이야. 어머니는 언제나 수진이만 예뻐하시지. 나는 아무리 애써도 눈에 안 차시나 봐. 윤희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윤희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농사일도 배우려 했고,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들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언제나 윤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반면 나중에 들어온 수진에게는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를 못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부엌에서는 금순과 수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이 제사 준비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잖아요. 금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농사일을 함께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금수는 이 손이 자신의 손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땀을 흘리고 같은 마음으로 조상의 땅을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제사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윤희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부동산 경매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논밭만 팔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어. 왜 어머니는 그걸 모르실까? 아니, 아시면서도 안 파시는 건가? 금수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점검하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상 차릴 때 조심해야 한다. 조상님들이 다 보고 계신다. 네, 어머니.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신 남편과 시아버님의 제사였습니다. 금수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고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금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아직 며느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집안이 뒤집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금수는 조용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사를 하루 앞둔 저녁 식탁에는 막걸리가 돌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에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김치와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사 잘 지내야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잖습니까? 제사만큼은 정성껏 지내라고.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희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논말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들 태수가 형수를 쳐다보았고 수지는 젓가락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금수는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논을 말하는 거냐? 윤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있는 그 논이요. 어머니가 이번에 우리 남편 몫으로 준다면서요. 금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야, 밥 먹을 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노는 이번에 제 남편 몫으로 주신다면서요. 큰아들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정한 거 없다.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또 수진이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 농사 좀 도왔다고요. 저도 이 집을 위해 20년을 살았는데 왜 항상 수진이만 예뻐하십니까?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착한 척하는 거 이제 지겹다고. 금순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는 우리 집 대를 잇는 사람에게 줘야지. 이제 나는 농사 지을 힘이 없고 그 땅은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받아야 한다. 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수진이네한테 주겠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그러실 거면 왜 저한테 기대를 주셨어요? 금수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야, 넌 그 땅 팔아서 도시로 가겠다 하지 않았냐? 작년에도 그러더니 재작년에도 그랬지. 노는 돈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숨이다. 그 땅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냐?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순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그동안 여러 번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논을 팔아서 서울로 이사 가자고, 이 낡은 시골집을 정리하자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금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큰아들인 제가 받는 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 아닙니까? 금수는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내 아내는 이 땅을 지킬 마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냐? 땅은 그냥 재산이 아니야. 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다. 그 땅에는 조상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20년을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만 인정을 못 받습니까?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야, 인정받고 싶으면 진심을 보여야지. 내 마음속에는 욕심만 가득해. 땅을 받으면 바로 팔 생각만 하잖니. 그게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냐? 윤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쿵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달래보겠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윤희 스스로 깨달아야 해. 복은 욕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 오는 거라는 걸 말이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집안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금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 법이야. 어떤 사람은 욕심이 앞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앞서지. 내가 이 집을 진심으로 섬긴 건
내가 다 알아. 태수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수는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가며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조상님들께서 뭐라 하실까? 방 안에서 윤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오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만 항상 밉상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수는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한숨 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마을 전체가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금수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사만큼은 정성껏 지내야 했습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금순이 생선을 굽는 동안 수진은 나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막걸리 항아리를 열자 은은한 술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진이 직접 빚은 막걸리는 맛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제사상 차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 조상님 제사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차려야 해. 두 사람은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북어포와 대추, 밤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나물 3가지가 가지런히 올라갔고 생선과 고기가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금수는 제사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조상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상님도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걸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어젯밤과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거실로 들어와 제사상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다 차렸네요. 역시 수진이 없으면 어머니 제사도 못 지내시겠어요. 금수는 윤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야, 오늘은 조상님 모시는 날이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윤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이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어머니는 항상 수진이만 편드시잖아요. 금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참았습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뭘 찾으세요?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윤희는 술잔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술잔은 금순이 아끼는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윤희는 막걸리 항아리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제사는 이제 수진이
이름으로 지내도 되겠네요. 금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오늘은 조상님 앞이다. 윤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상님, 그런 건 다 핑계죠. 결국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만 챙기시잖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2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빈 잔을 상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아! 금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잔 조각이 제사상 위로 튀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조각을 치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그때 윤희가 갑자기 제사상을 발로 찼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윤희 자신도 놀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사상이 흔들리며 국그릇이 넘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접시들이 흔들리며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금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물은 바닥에 번졌고 나물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막걸리 항아리가 기울며 술이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수진이 윤희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제사날이에요. 윤희는 수진을 밀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 가식 떠는 거 역겨워 죽겠어. 수진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손바닥이 쏟아진 국물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수진은 아픔을 참았습니다. 수진은 윤희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순이 절규했습니다. 이게 사람 자식이냐? 제사상을 엎어. 조상님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윤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에는 음식이 널브러져 있었고 제사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윤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은 윤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금순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민수와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제사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금수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제사상을 엎었다. 조상님 앞에서. 민수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금수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정성껏 지켜온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금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상님, 용서하십시오. 제 불찰입니다. 금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문 쪽으로 물러서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금순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저 스스로 생각하게 둬라.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엉망이 된 제사상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그 모든 것이 이 집안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아픈 손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밖에서는 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상을 엎다니, 조상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진 순간에 그 해방감 말입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윤희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왔습니다. 윤희는 그 머리카락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름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금순과 수진이 제사상을 다시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고 깨진 그릇 조각을 모았습니다. 금순의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다니. 어머니, 손 조심하세요. 그릇 조각에 베일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지만 금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셨다.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올 거야.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금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금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조상을 섬기며 살아온 금순에게 오늘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사상이 엎어진 순간 금순은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께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아내를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금순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혼내서 될 일이냐. 내 아내는 조상을 모욕했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도 형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올리고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차렸을 때의 그 정성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금순의 손은 계속 떨렸고 수진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순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려는데 성냥이 계속 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상님들이 화가 나셨다. 촛불도 안 붙네. 수진이 성냥을 받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마치 누가 흔드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수는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더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상님,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금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게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윤희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희야. 민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윤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성큼성큼 다가와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 뭐 하는 거야?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수가 윤희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윤희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평생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가 우리 조상 얼굴에 먹칠을 했어. 제사상을 엎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윤희가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평생 착한 척하는 그 동서한테 밀리기 싫었다고.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이 집의 며느리야. 근데 왜 맨날 수진이만 예뻐해? 내가 뭘 잘못했어?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를 못해서 말해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이야, 20년.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머니는 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맨날 틀렸다고, 부족하다고만 하셨지. 그래도 제사상을 엎으면 어떡해. 그럼 난 어떡하라고, 평생 참고만 살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담을 넘어 구경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구경 재밌어요? 다들 보세요. 박금순네 큰며느리 망신살 당하는 거. 민수가 아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윤희는 뿌리쳤습니다.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들은 금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희. 금순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희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저 쫓아내실 거죠. 그게 원하시던 거잖아요. 금순이 다가와 윤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다. 내가 원한 게 뭐냐? 땅이냐, 돈이냐? 윤희가 뺨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인정이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에요. 금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정은 받는 게 아니라 받아지는 거다. 내 마음속에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겠냐. 조상, 맨날 조상.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셨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금순네 큰며느리가 제사상을 엎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큰며느리가 미쳤나 봐. 제사상을 엎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러게 말이야. 조상님이 노하실 거야.
그 집안에 재앙이 올 거라니까. 금순이 불쌍해라. 평생 고생해서 자식 키웠는데 저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금순에게 맞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어. 어머니가 날 때리다니. 하지만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터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럼 됐어. 난 자유야.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하신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선을 넘었어. 윤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선을 먼저 넘은 건 어머니야. 20년 동안 날 무시하고 깔보고 수진이만 예뻐하셨잖아. 그래도 제사상은? 제사상. 도대체 제사가 뭐길래 죽은 사람한테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희야, 정신 차려. 우리는 이 집안 사람이야. 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윤희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구나. 결국 난 혼자야. 이 집에서 난 영원히 외톨이야. 윤희는 다시 누워 벽을 향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금순이 수진과 태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금수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금수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어보라고 써놓은 거다. 하지만 오늘 일이 있고 나니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태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금수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래쪽 논 3,000평은 작은 아들 태수에게 물려준다. 그 논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니 절대 팔지 말고 대를 이어 지켜라.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 땅을 지킬 사람들이야. 농사를 짓고 조상을 섬기고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들이지.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형님은요? 큰아들인데.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다른 땅을 줄 거다. 하지만 그 논만큼은 지킬 사람한테 줘야 해. 윤희는 그 땅을 받는 순간 팔아버릴 거야. 나는 그걸 막아야 해. 수지는 복잡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윤희가 알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알면 알게 될 거다. 어차피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조상님들도 동의하실 거고.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노는 태순애한테 준다.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윤희는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순이 유언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수진이한테 다 주려고 했던 거야. 윤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이건 부당해. 내가 20년 동안 산 게 뭔데. 나도 권리가 있어. 윤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민수 아내 윤희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논 말이에요. 시세가 얼마나 되죠?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논이요? 위치가 좋아서 평당 200만 원은 받을 겁니다. 3,000평이면 60억 정도 되겠네요. 윤희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60억.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윤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노는 이제 태순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넘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금순이 살아있는 한 그 노는 여전히 금순명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방법이 있어.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위험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민수의 동네 후배 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건달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돈 좀 벌고 싶지 않니?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윤희는 철수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그건 좀. 3천만 원 줄게. 그냥 좀 놀래켜 주기만 하면 돼. 다치게 하라는 게 아니야. 철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금수는 윤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수진과 태수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금순의 방 청소를 하다가 낡은 서랍장 뒤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봉투였습니다. 수진은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금순 유원장 진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순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윤희에게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내 마음속 욕심이 두려웠을 뿐이다. 너는 도시에서 자라 이 시골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이 집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늘 떠날 생각만 했고 조상의 땅을 돈으로만 봤다. 수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진에게 너는 이 집안의 빛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쓰러졌을 것이다. 내 마음씨가 고맙다. 하지만 명심해라.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 땅을 받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조상들의 숨결을 이어가야 한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큰며느리에게는 세상살이의 자유를 주고 싶다. 그 애는 이 땅에 묶여 있으면 평생 불행할 것이다. 차라리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게 맞다. 작은 며느리에게는 조상의 터전을 맡긴다. 땅은 파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다. 욕심은 복을 끊고 마음은 복을 잇는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금순은 윤희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희의 행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금순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금순이 없었습니다. 금순은 마당에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금순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님, 이거 제가 방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수지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금수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서랍장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미워하신 게 아니었네요.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는 이해 못할 거야. 그 애는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어. 내 진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이 편지를 보여드릴까요? 그럼 형님도 이해하실지 몰라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때가 되면 윤희가 스스로 깨달을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날 밤 윤희는 다시 철수를 만났습니다. 마을 뒷산 어귀였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하실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밤에 해. 우리 어머님이 혼자 장독대 정리하실 때 나타나서 겁만 줘. 철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걱정 마. 그냥 놀래켜주기만 하면 돼. 철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이야. 일이 끝나면 나머지 2,000만 원 줄게. 철수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 그 노는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윤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금수는 평소처럼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수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 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금순이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금순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순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누구냐고. 철수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 논 말입니다. 큰아들한테 넘기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순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협박하는 걸까? 내가 누구냐? 철수는 금순을 밀쳤습니다. 금순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금순의 머리가 장독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만 하기로 했는데 금순이 넘어지다니.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금수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철수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마당에는 금순만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금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의 비명이 마을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금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수와 태수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민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겁니까?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넘어지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금수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금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이 화가 나셨다. 우리 집에 재앙이 온 거야. 수진이 금순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우리 어머님을 다치게 했어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검은 옷 입은 남자였는데 논을 넘기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민수와 태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금순을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논 때문에. 복도에 서 있던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실수를 한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윤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며칠 후 금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머리에 감았던 붕대는 풀렸지만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에게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하셔야죠. 제사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 제사는 내가 직접 차려야 해. 지난번에 제사상이 엎어진 것도 모자라 내가 다치기까지 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모셔야 조상님들께서 노여움을 푸실 거야. 금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제사 이후로 금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들이 나타나 금순을 꾸짖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순과 수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태수도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다친 후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제사 당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생선, 나물, 과일, 떡.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막걸리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빚은 막걸리였습니다. 금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얼굴이 금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윤희를 부르러 갔습니다. 윤희는 마지못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금순이 향을 피우려 했습니다. 성냥을 그었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성냥을 받아 다시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이상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더니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촛불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타올랐지만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촛불이 훅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사상 위의 막걸리가 저절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표면이 출렁였습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서 촛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빨간 액체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붉은 점들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금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풍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사상 위의 종이들이 날아갔습니다. 윤희는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래요? 금수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범인, 논을 넘기라고 협박한 그 사람. 금순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걸 원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윤희. 설마 내가?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셨다. 내가 조상을 모욕했기 때문이야. 그것도 모자라 날 다치게까지 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 사상이 저절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상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릇들이 떨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국그릇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만.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촛불이 훅 꺼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등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싫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윤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노인 3명이 윤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윤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윤희는 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려. 윤희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필사적으로 문을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넌 선을 넘었어, 윤희야.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3명의 조상님들. 윤희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꺼내 옷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어디 가려고? 어디든, 이 집만 아니면 어디든 갈 거야.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철수를 시켜서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거. 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난 그냥 놀래켜 주려고만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다치셨어. 내 욕심 때문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에 금순과 수진,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가 철수를 시켜서 어머니를 협박했대요. 논을 넘기라고.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윤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거라. 넌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 가라고 했다. 금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윤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금순이 서서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복은 욕심으로 잡는 게 아니야. 마음을 비워야 오는 거다. 이제라도 그걸 깨닫고 살아라. 윤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비를 맞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희는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조등 불빛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세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안 돼. 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금순이 물려주려던 그 논이었습니다. 으아악. 윤희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차가 구르며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쾅,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차는 논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윤희는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팔도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논 저편에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상님들.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상님들은 자신을 벌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침대에서 윤희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효부 수진 씨 시어머니 간병하며 제사상 복원. 마을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윤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병실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사상 초빛처럼 흔들렸습니다.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은 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골집에서는 제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금순의 상처도 많이 나았습니다. 수진과 태수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고요히 타올랐고 향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금수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이제 집안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막걸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이 땅을 지킬게요. 금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습니다.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논이 보였습니다.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욕심은 복을 끊고 마음은 복을 잇는 법이지. 창문 틈으로 부는 바람에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영정 사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마음이 비워진 그릇에만 담긴다. 저녁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